뭐가 문제인지 직시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외환위기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가요? 경제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 수 있고요. 외환위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왜냐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말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위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2020년 팬데믹 위기, 네. 그게 외환위기입니까? 아니요.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았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었습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았습니까? 아니죠. IMF 외환위기랑 위기가 다른 위기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IMF 외환위기는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해서 대외 채무를 못 갚아서 그거 대신 변제해달라고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은 위기인 거예요. 위기의 성격이 다릅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위기는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했어요. 대외 경제가 심각하게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오니까 우리나라가 실물 경제적으로 수출 파트너국이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경제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네. 뭐 0.8% 성장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던 거 사실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리세션에 가까운 경제. 우리나라로 치면. 세계 경제로 보면 그것은 디프레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엄청나게 패였으니까. 마이너스 0.073% 성장했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세계 경제, 미국 경제는 어려웠지만 우리 경제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뭐 마이너스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20년 팬데믹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니까 실물 경제 충격이잖아요. 네. 금융 충격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충격이 없었어요. 외환 위기도 없었어요. 실물 경제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 해도 위기의 그 모습을 네.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국면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핵심이고요. 네.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가 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걸 외환 위기라고 하죠. 네. 혹은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그럼 국가부도죠. 네. 우리 변제 못합니다. 이게 국가부도 선언이고. 국가부도 선언을 안 하고 그래도 갚겠다. 대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거죠. 대신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 이걸 누구한테 위임합니까? IMF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그럼 IMF가 와가지고 국가의 어떤 산업 구조조정 이런 걸 막 진두지휘해요. 간섭. 이거 없애라. 이거 없애라. 조정해라. 그게 국가부도 혹은 구제금융. 국가부도 혹은 구제금융. 이걸 IMF 외환위기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그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이끌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성격을 구분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기 안 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외환 보유액이에요. 네. 외환 보유액이 지금 최근 들어 급격히 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급격히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급격히 줄었어도 세계에서 외환 보유액 순위를 나열하면 오히려 등수가 올라가요. 이게 세계적인 강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강달러에 방어를 하거나 세계 주요국들이 무역 적자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바로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저 사람 뭐 윤석열 뭐 사단인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뭐가 문제인지 직시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세계적으로 같이 무역 적자가 왔어요. 많은 나라들이.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오르고 강달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니까 세계적으로 무역 적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무역 적자 문제 때문에 달러가 더 많이 나가거나 어쨌든 강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이 많이 쓰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아니 수출이 수입보다 적은데 그죠? 네. 외환 보유액이 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가 정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을 계속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줄어드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안 좋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환 위기 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 수준이 IMF 외환 위기 때랑은 비교도 안 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네. 급격히 줄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급격히 줄기 전 단계보다도 2배 정도 높아요.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가 세계 8위입니다. 외환 보유액 기준으로. IMF 외환 위기 당시에는 그 외환 보유액 자체가 얼마 없으면 이게 실탄이잖아요. 그럼 이게 줄어들다가 외환 보유액이 마이너스 혹은 0이 돼버리면 그땐 외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돈 갚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 때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그럴 종류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두 번째는요. 대외 채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이 있고 네. 또 빌려받은 돈이 있어요. 네. 빌려준 거를 채권, 채권. 빌려받은 걸 채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채무보다 채권이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빌려준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도 외환위기 온다고 자꾸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채무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때 우리도 빠른 속도로 가져오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상황에는 우리나라가 채무국이었어요. 순채무국. 채권과 채무를 합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하면 그땐 마이너스였어요. 채무가 더 많은 상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순채권국이에요. 순채권도 그냥 조금 순채권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순채권국입니다. 현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자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근거는 그래요. 다 문제라고 해봅시다. 이제 채무만 가지고 볼게요. 채무. 우리나라가 빌린 돈이 채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채무 중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단기 채무와 장기 채무. 그러니까 단기 채무는 단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 투자자들이 돈 내놔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외환위기 당시에는 25년 전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단기 채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했을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단기간 안에 빠져나가는 돈이 규모가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장기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단기 채무가 또 급속도로 빠져나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채무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채무를 변제하면서 그 채무 규모가 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채권이 더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단기간 안에 막 빠져나가는 돈이 있으면 단기 채권의 경우, 채무 말고 채권의 경우 갚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IMF 외환 위기는 절대 안 온다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주변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처했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처했죠. 그리고 IMF 구제금융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신흥국들이 구제금융에 의존하고 그러면 그 외환 위기의 어떤 고리가 우리한테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 여파가 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흥개도국들이 외환 위기에 처할까라는 것을 먼저 모니터링하고 그런 위험이 우리한테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은 해야 됩니다. 그게 전이되면 우리도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대응책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외환 위기 온다 이렇게 판단은 내려지지 않습니다.